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작품은 월명사의 제망매가라는 향가 작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향가 작품들 중에서 아주 손꼽히는 대표적인 작품이라서 뭐 모의고사라든지 혹은 이제 고등부 학교 내신에서도 자주 접할 작품이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를 꼭 잘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월명사라고 하는 이 작가는 승려입니다. 승려. 스님이다, 그죠? 이 월명산 승려, 스님이고요. 그러니까 스님이 쓴 작품이고, 이 승려가 쓴 작품이 제망매가라는 작품인데,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제망매가라고 했을 때 이 제는 제사를 올리다 했을 때 그 제를 뜻하는 말이고, 망매라고 하면 죽은 누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해보면 죽은 누이를 위해서 뭐 제사를 지내며 부른 노래다. 그러니까 죽은 누이를 위해 제를 지내며 제사를 지내며 부른 노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죽은 누이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며 부른 노래니까 당연히 성격은 추모적 성격을 띠고 있을 테고요. 그죠? 또 하나 죽은 누이가 죽었을 테니까 어떤 전반적인 화자의 정서는 슬픔이라는 정서가 아마 지배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제가 미리 또 써놨는데요. 이 작품은 내용에 대한 이해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온 김에 제가 향가에 대한 설명도 좀 간략하게 좀 들어보려고 좀 써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 작품의 갈래는 향가입니다. 향가는요, 주로 신라 시대 때 향유되던 어떤 문학 장르고요. 주된 작자층은 화랑과 승려가 주된 작자층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도 승려가 썼잖아요. 그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향가의 형식인데, 향가의 형식은 크게 이렇게 4구체, 8구체, 19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형식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각 별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4구체 향가, 구체라는 말은 그냥 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줄짜리 향가, 8줄짜리 향가, 10줄짜리 향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4구체 향가는요, 가장 앞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4구체 향가는 향가의 가장 초기 형태의 향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4구체 향가라고 하면 한번 좀 배우셨을 텐데 서동유가 있고요. 헌화가 정도가 아주 대표적인 4구체 향가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이렇게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구체 향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 8, 10 점차 숫자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9체 향가가 가장 완성된 형태고, 그러면 19체 향가가 가장 완성된 형태니까 8구체 향가는 초기 형태가 완성을 해감에 있어서 보이는 어떤 과도기적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대표적인 8구체 향가. 8구체 향가는 기억하기가 쉬운 게 현재까지 전해지는 향가 작품들 중에서 8구체 향가는 2개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드고의 모죽지랑가.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추모하는 노래고요. 또 하나가 처용이 쓴 처용과. 역신을 쫓기 위해서 불려졌다라는 처용과. 이렇게 2가지 작품이 8구체 향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19체 향가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향가의 가장 완성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향가의 백미다, 향가의 가장 어떤 정제된 어떤 그 형태다, 이렇게 많이 손꼽히는 작품이고, 그래서 실제로 19체 향가가 시험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표적인 19체 향가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제망매가와 그리고 찬기파랑가, 기파랑을 추모하기 위한 노래, 그리고 뭐 원앙생가 뭐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뭐 두 가지씩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찬기파랑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19체 향가는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형식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 2가지 정도만 좀 언급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19체 향가 같은 경우에는 10줄이니까요. 4줄, 4줄, 2줄 이렇게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자, 19체 향가의 마지막 2줄을 우리가 낙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9체 향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낙구의 첫머리는, 첫 시작 부분은 항상 감탄사로 시작된다라는 것도 꼭 우리가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감탄사로 시작되는 이 감탄사로 시작되는 이 낙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감탄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상의 전환. 그러니까 시상을 바꿔놓는 어떤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또 뭐 시상이 집약된다고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제막매가 마지막 요 낙구 부분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두 가지까지도 좀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 네 줄, 두 줄 이렇게 3단 구성이니까요. 미리 네 줄, 네 줄 이렇게 두 줄 끊어서 네 줄까지 읽고 해석하고 네 줄까지 읽고 해석하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사길은 즉 생사길, 삶이냐 죽음이냐 라는 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이때의 예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자, 사느냐 죽느냐 라는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라고 하는 공간은 이승과 저승의 공간 둘 중에서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쵸, 이승이겠다. 그죠? 왜냐면 저승은 이미 죽어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승, 즉 현세에서 사느냐 죽느냐, 삶, 죽음, 요 삶과 죽음의 길을 놓고 서 있는 거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얘는 이승의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길은 여기에 있음에 자, 머뭇거리고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죽는다라는 감정은, 죽는다라는 상황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어떤 그런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길 앞에 있어서 머뭇거린다. 즉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3행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간다 라는 말도,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나는 간다에다가 큰 따옴표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라고 할 때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인데요. 우리가 흔히 서정문학에서 나라고 하면 화자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자, 요 작품에서의 문맥을 보면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갔다는 말은 즉 죽었다라는 거니까 화자인 월명사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를 불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나는 월명사 즉 화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이가 했음직한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삼행에 등장하는 나는 화자가 아닙니다. 이때 나는 그쵸, 죽은 누이가 했음직한 말이니까 이때 나는 죽은 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갑니까? 이렇게 말을 이제 끝맺으면서 요 기 부분, 사행 부분을 네 줄까지 기로 이렇게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잘 보시면 이 향가는 19채 향가, 즉 3단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네 줄 부분이 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죽은 누이가 오빠 뭐 나 이제 갈게 라는 그 말, 어떤 그런 마지막 어떤 유언이나 그런 말도 못하고 죽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누이가 어떤 오랜 세월을 다 누리고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부분에서 이 누이가 좀 갑작스럽게 죽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누이가 갑작스럽게 죽었을 테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정서는 그쵸, 안타까움의 정서와 슬픔의 정서가 느껴지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행부터 볼 건데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비유적인 표현이 아주 많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서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먼저 가을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가을에다가는 저는 부정적인 의미다라는 뜻에서 일단 세모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학에서 가을이 주는 이미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가 바로 곡식이 노랗게 익어가는 어떤 풍요로움의 이미지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점차 가을은 추워지는 계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쓸쓸해지는 이미지. 그래서 이 추워지는 계절이니까 어떤 가을이 주는 이미지가 쓸쓸함의 이미지다. 그리고 뭐 소멸의 이미지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풍요로움의 이미지와 쓸쓸함의 이미지, 소멸의 이미지,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시의 문맥을 보시면 당연히 이때 쓰인 가을의 의미는 풍요로움의 이미지가 아니겠다. 그죠? 그러니까 소멸의 이미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 가을은 부정적인 시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겨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다이 잎처럼 이렇게 이해가 좀 이렇게 해석이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해보면,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잎이 떨어졌나 봐요. 뭐 때문에? 그죠?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 잎은 뭘 비유한 표현일까요? 떨어지는 거니까. 하강적 이미지네요. 그죠? 죽은 누이를 상징하는 시어가 되겠습니다. 되시나요? 자, 근데 이 잎이 바람이 불어서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잎을 떨어지게 만들었으니까 부정적 시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그 바람이 좀 이르게 불었나 봐요. 이해되시나요? 이르다라는 건 좀 빠르게 불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 바람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좀 이르게 불어닥친 이 바람 때문에 잎이 여기저기 떨어졌으니까 이른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누이가 이른 나이에 죽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른 바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누이가 좀 일찍 죽었구나. 우리가 좀 이른 나이에 죽는다라는 걸 그죠? 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른 바람이 상징하는 말은 이 누이의 요절이다. 그리고 그 바람이 불어서 떨어진 게 잎이기 때문에 이때 잎은 죽은 누이를 상징하는 시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잎처럼 한 가지, 우린 같은 가지에서 태어났는데 이때의 같은 가지는 뭘까요? 그죠? 같은 가지에 이제 잎이 같이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한 가지는 같은 부모를 상징하는 시어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 가지라고 하는 건, 자, 화자와 죽은 누이는 같은 가지에 있던 잎인데, 즉, 같은 부모에게 태어났는데, 라는 뜻이니까, 같은, 혈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린 분명히 같은 부모에게 태어났는데, 우리는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즉, 우린 같은 부모에게 순서대로 같이 태어난 어떤 혈육이지만,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8줄까지 또 묶어서 서 부분이라고 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이 죽은 누이에 대해서 뭔가 이 무상감, 그죠? 뭔가 허망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행을 서라고 묶고 우리는 인생 무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인생 무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서는 또 마찬가지로 안타까움과 슬픔의 정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마지막 두 줄이니까 낙구 부분이네요. 그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19채 한가에서는 낙구의 첫머리가 감탄사로 시작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으라고 했으니까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네요. 이해되십니까? 아으, 미타찰에서 기다릴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타찰이라고 하는 공간이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 불가에서 얘기하는 서방 정토, 그러니까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극락세계, 부처님이 계신 곳. 자, 그 미타찰에서 기다릴다. 누굴 기다리겠어요? 죽은 누이를 기다리겠다. 그죠? 그래서 이때 나는 네모라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때 나가 바로 화자가 되겠습니다. 월명사인 화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될 게 삼행에 나와 있는 나와 이 낙구에 나와 있는 9번째 행에 있는 나는 분명히 다른 인물입니다. 삼행에서의 나는 죽은 누이, 그리고 이 낙구에 등장하는 나가 바로 월명사인 화자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정리 잘 해두셔야 되겠고요. 미타찰에서 기다릴 나,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다. 자, 화자가 승려라고 했죠? 그러니까 스님인 화자가 돌을 닦으면서, 그죠? 이 현세에서 돌을 닦으며 자신의 역할을 다 하면서 어떤 그 누이를 볼 어떤 내세의 삶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다림의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마지막 이 낙구 부분을 결이라고 묻고 정리를 해보자면, 자, 죽은 누이에 대해서 죽은 누이의 슬픔을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다라고 했으니까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돌아와서 낙구의 첫머리가 감탄사인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그죠? 시상을 전환한다라고 했습니다. 화자의 생각을 이제 바꾼다라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바꾸고 있죠? 전반적인 화자의 정서가 슬픔이었잖아요. 그죠? 뭔가 좀 부정적이고 안타까웠단 말이지. 누이의 죽음이니까. 그죠? 하지만 마지막 낙구에서 슬픔이 아니라 기다림의 태도. 죽은 뒤에 어차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재회를 확신하면서 어떤 기다림의 의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상이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정리 잘 해두셨고요. 이 작품 꼭 다시 보시면서 정리 꼭 잘 해두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